이제 앞에서부터 쭉 할 건데 아마 오늘은 1단원 전체를 그냥 다 끝내버리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사실 1단원 이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자, 일단 1단원 제일 처음 내용 생명현상의 특성. 이건 사실 우리가 처음에 이미 했었어. 자, 그래도 뭐 다시 정리할 겸 해봅시다. 자, 생명현상의 특성. 그러니까 첫 단원에서 하는 얘기는 보통 어떻게 우리가 뭐 실험이나 관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물이라면 이래야 한다 이런 생물의 특징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좀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냥 생명과학에 대한 좀 기본적인 얘기. 자, 그 중에서 제일 첫 주제가 이제 생명현상의 특성인데 이게 말 그대로 약간 그런 걸 정리를 해놓은 거야. 생물이라면 어쩌고저쩌고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걸 꼭 해야 한다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둔다라는 게 이제 생명현상의 특성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주제가 되지. 그래서 첫 번째 생명현상의 특성에서 뭐 있었죠? 그러니까 생물이라면 뭘 해야 한다가 있었던 거지? 네, 세포. 그러니까 우린 그런 걸 통틀어서 뭐라고 불렀었냐면 생물은 네,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주제였죠. 물질 대사 자체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긴 많지만 뭐 물질 대사는 그냥 방금 얘기한 이제 세포 호흡 같은 것도 물질 대사고요. 일단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주면 좋은 물질 대사. 세포 호흡 말고 또 뭐가 있게? 그건 이제 물질 대사는 아니고. 좋아요. 광합성. 삼투압 조절. 물질 대사는 맞긴 맞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화동화. 그치? 그러니까 우리 물질 대사 하면 말 나온 김에 설명을 합시다. 원래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의부터 얘기를 해보면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줄여서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화학 반응이긴 한데 그게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면 그건 전부 다 물질 대사라고 불러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화학 반응인데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생물체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물질 대사라고 부를 수 없는 거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물질 대사에 해당되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일일이 다 얘기하긴 좀 그렇고, 그냥 우리는 크게 일단 분류해서 동화작용이랑 이화작용이라고 분류를 해서 부르죠. 동화는 뭐고 이화는 뭐였지? 그치? 동화는 이름 그대로 서로 다른, 그러니까 서로 따로 있었던 물질을 하나로 합쳐주는 걸 동화라고 하는 거고, 이화라고 하는 건 서로 합쳐져 있었던 하나의 물질이었던 걸 그냥 둘로 나눠 혹은 여러 개로 나눠, 이런 게 이화작용이란 말이야. 합치면 동화, 나누면 이화, 이런 식으로 편하게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긴 한데, 근데 동화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합치면을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표현해보면 뭐라고 하냐면 저분자 물질, 그러니까 좀 작은 애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물질, 고분자 물질로 합쳐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고분자 물질, 큰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분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큰 물질인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 좀 자잘자잘한 작은 물질들을 이렇게 나눈다, 이게 이화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같이 기억해야 되는 개념이, 자,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하는 개념이 동화작용이다 보니까 얘는 에너지를 어떻게 흡수한다가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게 나눠져 있는 애들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 놓으려면 얘네들을 묶어 놓을 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하나로 뭉쳐져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즉 흡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화작용 같은 경우는 그 하나로 뭉쳐있던 걸 끊어서 자잘자잘하게 작게 나누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가 방출되겠죠. 오히려 밖으로 남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합이 끊어지면서 얘네들이 하나로 묶여져 있던 게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걸 묶어놓고 있었던 에너지만큼이 밖으로 그냥 다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에너지가 방출, 발열이라고 하죠.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고1 때 한 거 아니야? 그치, 고1 때 다 나왔던 내용이죠. 고1 통합과학에서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리고 동화작용에 뭐가 있어?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 저기 적은 것 중에서 에헤이, 광합성. 자, 광합성이 동화작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요. 자, 광합성이 뭐 하는 거예요? 식물이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빛에너지를 흡수해서라는 포인트만 보고도 아, 이거 동화작용이네 라는 걸 떠올려 줘야 되겠지. 에너지를 흡수했잖아. 그래서 아, 광합성은 동화작용이네를 알아줘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광합성식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호흡식이 어떻게 됐었죠? 호흡식. 포도당과 6개의 O2가 만나서 6개의 CO2와 6개의 H2O로 나눠줘요. 자, 이게 호흡식이고 광합성식은 어떻게 돼? 그쵸? 6개 CO2랑 6개 H2O가 만나서 C6H12O6 포도당 한 분자와 6개의 O2를 만들어내. 이게 호흡식이란 말이야. 아니, 광합성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호흡식, 얘가 광합성식인데 광합성식을 보면요.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생김새만 봐도 얘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치? 뭔가 적혀있는 것 자체가 적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작은 물질이고 그게 큰 물질인 포도당으로 바뀌니까 저분자였던 CO2, 이산화탄소나 H2O, 물 같은 게 고분자인 포도당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건 빛에너지를 흡수해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동화작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호흡은 반대로 이제 이화여야 되는 거지. 고분자인 포도당을 저분자인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꺼내서 우리가 그걸 쓰는 거잖아. 저 꺼낸 에너지 뭐 ATP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체온 유지한다던가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치? 그치?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동화작용에 광합성 말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것들 중에서 합성자가 들어간 게 또 있어요. 어차피 합성자가 들어가면 다 동화작용일 거란 말이야. 그래, 단백질 합성. 그래서 우리 동화작용 하면은 광합성하고 단백질 합성을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 단백질 합성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건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해보고. 그리고 이화작용 하면 또 호흡이랑 한 가지 정도 더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있지? 예. 우리 소화라고 하는 것도 이화작용이지. 소화가 뭐야? 먹은 음식을 분해하는 거. 그치? 우리가 말 그대로 음식을 소화시킨다라고 하는 게 먹은 음식을 분해하는 과정이니까 분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먹은 음식 그렇게 큰 애들 고분자를 작은 저분자로 나누는 거잖아요. 소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화작용이다. 그래서 광합성, 단백질 합성, 동화작용, 호흡, 소화 이런 게 이화작용 뿐만 아니라 사실 문제에서 제시되는 어떤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동화인지 이화인지 다 판단할 줄 알아야 될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바로 오늘 시험 본 내용이지만 우리가 바로 지지난 수업 때 했었던 거죠.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간한테 명령을 내려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물질 대사거든요. 동화계, 이화계? 동화입니다. 왜냐?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애는 뭐였냐면 포도당 여러 개를 뭉쳐서 저장 형태로 바꾼 게 글리코젠이었어요. 그래서 물에 안 녹는 거였단 말이야. 식물의 저장 형태가 녹말인데 그리고 그 녹말은 동물은 못 만드니까 동물은 녹말 대신에 글리코젠을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단 말이야. 기억이 안 나는 표정들인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인슐린에 의해서 그 간이 포도당에서 글리코젠 합성, 그러니까 글리코젠 합성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합성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글리코젠 합성이기 때문에 글리코젠 만들어지는 건 동화작용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반대로 글리코젠을 부대해서 포도당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글루카곤이 하는 일, 그렇죠? 글루카곤이 간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 그건 이제 이화작용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뭐가 동화인지 뭐가 이화인지 이렇게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꽤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할 겁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일단 생명현상의 특성 중에 물질대사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생물이라면 물질대사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질대사를 해야 우리는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어. 생물이라고 부를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물질대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이화, 동화를 잘 구분하자 라고 하는 영역이 되는 건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면 좋은 게 뭐냐면요, 약간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아? 그 기억, 니은, 디귿 고르는 거에서 막 전부, 막 모두, 절대 뭐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돼? 대부분 틀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주 물어보는 게 뭐냐면, 모든 물질 대사에는 무조건 효소가 필요하다 라는 질문을 그래서 자주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틀린 것 같지만 근데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원래 이 효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효소를 배울 거지만 효소가 뭐다라는 걸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 원래 효소는 뭐 생체 촉매고 뭐 어떤 특징이 있고 되게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은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요, 효소는 그냥 물질 대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효소가 있어야만 물질 대사가 있을 수 있고요, 모든 물질 대사는 전부 효소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 그냥 일단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돼서, 물질 대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당장은. 또 이거 말고 생명현상의 특성 뭐가 있었죠? 또 생물이라면 어때야 된다 뭐가 있었어? 생물이라면, 여러분 생물의 기본 구성 단위가 뭐죠? 세포.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물이라면 뭐로 되어 있어야 된다? 세포로 되어 있어야 된다. 세포로 구성. 그러니까 그런 얘기야. 생물이라면 뭐뭐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 그래서 뭐 생물은 전부 다 세포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세포로 구성에 대해서 할 얘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냥 딱 그 얘기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뭐 원핵 생물이나 진핵 생물의 차이, 이 얘기는 이미 우리 뭐 세균 설명하면서 얘기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얼추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세포로 구성해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바이러스랑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포로 구성에 대해서는 딱히 할 얘기가 없습니다. 요 원핵 진핵은 보통 잘 안 물어봐요. 어차피 그냥 나중에 병원체나 가야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요 바이러스 얘기인데, 그건 이따가, 그리고 이미 지난주에도 정리했고 이따가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또 생물이라면 뭐 해야 돼요? 성장. 그렇죠. 우리는 흔히 생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제로 정리를 했었냐면 발생과 생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정리를 해요. 자, 요 발생하고 생장, 요거는 이제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포인트는 어떤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인 건 맞습니다. 뭐 키가 크던가 덩치가 커진다던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장. 근데 그걸 성장이라고 표현은 잘 안 하고 과학적으로는 생장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발생하고 생장 자체는 구분이 되어야 돼. 발생은 뭐였고 생장은 뭐였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긴 했었는데. 그치? 좋아. 자, 발생하고 생장을 구분하기에 가장 좋은 거 그냥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걸로 생각해 두시면 되는데, 그냥 개구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개구리를 보면요, 개구리 어릴 적에 올챙이잖아요. 그리고 그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가 된단 말이야.
근데 개구리와 올챙이의 생김새는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기준을 해보면요, 우리가 사람 중에서 뭐 어른, 그러니까 성인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성인과 아기, 갓 태어난 아기의 생김새가 물론 뭐 키나 이런 전체적인 특징은 다를 수 있어도 생김새 자체가 다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렇지? 원래 사람이면 가져야 되는 특징을 이쪽도 다 갖고 있고 이쪽도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개구리랑 올챙이는 아예 너무 많이 달라요. 왜? 이쪽은 다리가 있고 얘는 다리가 없어. 이쪽은 긴 헤엄치기 좋은 꼬리를 갖고 있지만 얘는 거의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짧은 꼬리, 사실 꼬리라고 보기도 애매하지. 그냥 그런 거 갖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특징이 많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이런 사람이랑 완전히 다르게 이 둘 사이에는 구조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게 되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우린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과정이 발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어디부터 시작이냐면 알에서 올챙이가 태어날 때까지도 마찬가지로 발생입니다. 그래서 처음 알부터 개구리가 될 때까지는 다 발생으로 봐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개구리도 올챙이에서 갓 개구리가 된 애랑, 그리고 개구리가 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좀 살았다 싶은 애랑 덩치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지. 처음 개구리가 된 애들 보면 진짜 몸집이 되게 조그마단 말이야. 근데 얘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개구리의 형태는 유지하되 몸집이 커진단 말이야. 우리가 그런 과정을 생장이라고 부르지. 우리 발생과 생장은 이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였지. 대표적으로 뭐도 있냐면 우리 이제 애벌레에서 나비가 곧 발생인 거고, 그럼 이제 갓 나비가 됐다가 그게 좀 더 덩치가 큰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이 생장인 거고, 이런 식으로 봐주면 되는 겁니다. 그치? 뭐 장구벌레에서 모기까지가 발생인 거고, 모기가 덩치가 큰 모기가 되는 게 생장인 거고, 모든 게 다 이런 개념인 거지. 근데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발생 과정이 언제? 태어나기 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출생 전에 발생 과정이 존재하고 출생 이후로는 계속 생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발생 과정이 어디까지냐라는 걸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아예 근데 저것에 대한 질문은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예전에는 내신에서 문제 낼 게 없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되게 많이 물어봤었는데, 요즘에는 뭐 학교마다 좀 다른 것 같아. 그래도 일단 알아둬야 되는 차이는 맞으니까 그 정도로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런 발생이랑 생장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어떤 과정이냐면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세포 분열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 건 나중에 4단원이나 가야 배우는 거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세포 분열을 배웠어. 원래 이제 중학교 단계에서 배우고 넘어오게 되는 건데, 뭐 물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태반이겠지만, 아무튼 이제 이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냐, 자, 원본 세포가 있을 때 이 원본 세포가 둘로 나눠져서 본인과 똑같은 세포를 두 개 만들어내는 걸 그냥 체세포 분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아메바의 이분법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원래 하나였던 세포가 본인이 가진 DNA라던가 본인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복제해, 내부에서. 그래서 하나씩 더 만든 다음에 그 복제한 거 여기다 담아두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거 여기다 담아둔 다음에 이렇게 나눠버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게 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체세포 분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 발생과 생장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결국은 성장, 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세포수가 늘어나는 과정이 되고, 그리고 그 세포수가 늘어나는 과정은 체세포 분열이지. 특히나 얘는 이제 뭐의 체세포 분열이냐면 다세포 생물의 체세포 분열이 됩니다. 다세포 생물이 뭐야? 우리 사람처럼 하나의 생물이 여러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봐봐, 제 팔에 세포수가 늘어나요. 그럼 팔이 어떻게 되겠어? 길어지거나 옆으로 커지거나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세포수가 늘어난다가 곧 생장, 성장이라고. 그래서 발생이 됐든 생장이 됐든 이런 체세포 분열이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이루는 요소다. 그리고 그래서 다세포 생물의 체세포 분열을 우리가 이런 발생과 생장 과정으로 봐준다. 그리고 발생과 생장을 구분하는 방법까지 딱 그 정도가 우리가 발생과 생장에서 얘기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 또 뭐가 있어? 생명현상의 특성. 동시에 막 나왔으니까 둘 다 일단 적어볼게요. 4번 유전. 일단 유전이라고 적어둘게요. 이건 좀 글자를 바꿔야 되는데. 5번 항상성. 자, 항상성은 얘기 안 할게요. 왜? 항상성 단언을 하고 왔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서 항상성을 얘기하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냥 항상성은 항상성이고. 유전. 우리는 유전에 대해서는 이제 생식과 유전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생식과 유전에서 생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냥 그 자손이라고 하는 게 태어나는 것 자체를 생식이라고 하는 거고, 유전은 그 안에서 유전자가 어떻게 전달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유전이고, 뭐 이렇게 구분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굳이 하진 않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거보다는 여기서 중요한 주제는 이제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입니다. 말 그대로 무슨 뜻? 무성생식, 성별이 없는 생식하고 유성생식, 성별이 있는 생식,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성생식이라고 얘기하는 쪽은 뭐가 되냐면, 애초에 일단 유성생식부터 얘기할까요? 이쪽이 우리가 얘기하기 좀 더 쉬우니까. 그러니까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생식이 되지. 그러니까 뭐 애초에 암컷, 수컷 이렇게 성별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뭐 사람 기준으로는 뭐 여자, 남자 이렇게 성별이 존재하고, 그래서 서로 다른 성별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나게 되는 이런 게 유성생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항상 어떤 게 특징이에요? 모개체와 부개체의 유전자가 절반씩 유전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유성생식의 핵심은 뭐냐면 모개체의 유전자의 절반, 그리고 부개체의 유전자의 절반을 유전시킨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체가 뭐냐면 유전적 다양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겠지. 만약에 김쌤이 있는데 김쌤의 자손이 김쌤이랑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김쌤 다시 1이야. 그리고 여기 또 여기 또 자손이 또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김쌤 다시 2야. 이런 식으로 가면 저의 어떤 형질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에는 생존에 불리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기 위해서 형질을 섞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개체의 형질, 그러니까 성별이 다른 개체의 형질을 섞어서, 그럼 얘는 여기 유전자뿐만 아니라 여기 유전자가 섞여서 완전 유전적으로 다른 개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유전적으로 다양성을 늘려가는 형태가 되는 게 유성생식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 개체들은, 다세포 생물들은 체세포 분열과 다른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걸 따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흔히 감수 분열이라고 부르는 게 이 생식세포 분열이었습니다. 왜 이름이 감수 분열이냐? 자, 체세포 분열의 특징은 원본과 같은 걸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원본 세포, 자, 사람의 염색체수 몇 개? 네, 46개예요. 이거는 어차피 계속 쓸 거니까 기억해 두세요. 사람의 염색체수는 46개인데,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은 46개였던 세포로부터 만들어진 2개의 세포가 각각 46개의 염색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체세포 분열인데, 감수 분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생식세포 분열은 어떻게 하는 거냐? 46개를 갖고 있었던 세포로부터 23개만 갖고 있는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이 23개 가진 세포가 배우자의 23개를 가진 세포와 만나서 46개짜리 새로운 개체가 태어나도록 만드는 게 감수 분열인 거지. 유성생식은 그래서 다세포 생물이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식을 하게 되는 게 유성생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성생식은 뭐냐? 말 그대로 이제 성별이 없는 생식이 되는 건데, 이건 뭐냐? 체세포 분열입니다. 단세포 생물의 체세포 분열. 왜?
원본이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었던 46개라고 하면 사람이니까. 자, 염색체를 만약에 뭐 20개 가진 세포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어떤 개체가 있어. 근데 얘가 이 세포 하나가 곧 생물 하나였던 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같이 세포 분열을 하듯이 20개를 복제를 해서 염색체 20개 가진 개체, 20개 가진 세포, 이렇게 세포를 2개를 만들어냈어. 근데 얘는 아까랑은 다른 케이스인 게, 다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을 하면 그냥 개체 안에 세포 수가 늘어난 거거든? 근데 단세포 생물은 이게 하나의 개체였으니까 지금은 개체가 2개가 된 거죠. 그럼 이 자체로 뭐예요? 증식된 거 맞잖아. 개체 수가 늘어난 거 맞잖아. 우리가 이런 걸 무성생식이라고 하지. 말 그대로 성별이 없는 거. 즉, 단세포 생물의 체세포 분열을 무성생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생식과 유전에서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지나가면 되겠고, 항상성은 얘기할 거 없으니까 바로 넘어갑시다.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우린 항상성 다 배웠으니까. 또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얘들아? 몇 번까지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뭐 아까 저기서 저기 상황이랑 비슷한데, 누가 자꾸 건드리니까 저기서 화를 냈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구를 자극하면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생물이라면 당연히 다 그렇게 자극과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흔히 우리가 그냥 동물의 특성이라고 생각하기도 쉬운데, 식물도 자극에 대한 반응 굉장히 많이 해요. 괜찮니? 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식물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 그 해바라기가 왜 이름이 해바라기예요? 꽃이, 그치, 해를 쫓아다녀서 해바라기라고 하잖아요. 그게 자극에 대한 반응입니다. 빛이 비추는 방향으로 꽃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빛이 비추는 방향, 빛이 비춘다라고 하는 자극에 대해서 꽃이 그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은 동물한테 좀 크게 뚜렷이 보일 뿐이지, 동물뿐만 아니라 누구한테서도 다 볼 수 있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자극에 대해 반응한다. 또 뭐가 있죠? 한 7번, 8번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아유,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구나. 적응과 진화. 우리 첫 수업이었잖아, 이거. 우리 첫 수업이었어, 첫 수업. 시험을 안 봤더니 다들 까먹어가지고. 자, 아무튼 자, 적응과 진화. 이거는, 자, 적응이랑 진화는 겉으로 보면 얼핏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도 비슷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거 2개를 구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적응이랑 진화라는 것 자체가 좀 사실 같이 가는 거긴 하거든. 둘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긴 하거든. 근데 그래도 한번 구분은 좀 해봅시다. 자, 적응이랑 진화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키워드가 뭐냐면요, 종에 대해서 종의 전체가 변화하는 것이냐 아니면 종의 일부만 변화하는 것이냐라고 판단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자, 둘 중에 종의 일부만 변화하는 걸 우린 적응이라고 할까요? 진화라고 할까요? 종의 일부의 변화를 적응, 진화? 진화라고 합니다. 네. 종의 일부가 변화하는 걸 진화라고 하고요, 종의 전체가 가진 변화를 적응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딱 뭔가를 얘기했을 때 걔네들이 전체적으로 다 갖고 있는 특징이면 그건 적응의 결과란 소리예요. 근데 그 종을 딱 얘기했을 때 그 종 중에서도 어떤 애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애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런 건 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선인장이란 종을 얘기했어. 자, 선인장의 잎은
뭐예요? 가시잖아요. 근데 그건 어떤 선인장은 안 그런 선인장이 있나? 없어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선인장의 잎은 전부 다 가시입니다. 그럼 그건 적응의 결과인 거야. 근데 진화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거면은 사실 이게 진화라고 하는 게 얘기하기가 진짜 제일 힘든데 뭐가 있냐? 그 핀치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네가 핀치세를 진짜 본 적이 있어? 사실 이게 핀치세가 좋은 예가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 뭐 보긴 봤을 테니까. 핀치세는 뭐죠? 핀치세. 자, 우리 핀치세라고 하는 게 괜찮아요? 영혼이 약간 사라진 것 같은데. 자, 핀치세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새들인데 얘네들이 서로 그 핀치세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여는 있지만 얘네들이 서로 다른 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다른 먹이를 먹고 살기 때문에 부리 모양이 다르더라. 그런 게 분명히 하나의 종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애들의 각각이 가진 서로 다른 특징, 이런 게 이제 진화의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 전체에 공통적으로 새는 난다, 이런 게 약간 적응의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새들 중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부리가 서로 다르더라, 이런 건 이제 진화의 결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선인장의 잎은 전부 다 가시다, 이렇게 되면 적응의 결과가 되는 건데, 선인장 중에 꽃을 피우는 애들도 있고 꽃을 안 피우는 게 있다, 이렇게 되면 진화의 결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기도 한 거지. 꽃을 안 피우는 선인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실과는 상관없이 아무튼 그렇게 물어본다면 진화의 결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선인장 꽃 대부분 있을 거야 아마. 아무튼 그리고 8번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돌연변이인데, 뭐 이거는 뭐야? 지금 프린트 답지 있는 사람, 첫 페이지에 또 뭐 있냐? 이거 끝 아닌가? 그쵸? 세포로 구성, 물질대사, 발생과 생장, 생식과 유전, 항상성, 자극에 대한 반응, 적응과 진화면 네, 다 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각각에 대해서 뭐 좀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은근히 많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다 보게 될 내용들이긴 한데 아무튼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바이러스, 거기 이제 그 다음이 세포랑 바이러스 구분이지 않아? 네. 세포 바이러스 구분 같은 경우는 뭐 다 설명하진 않을게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해 놓고 나서 그러면 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애를 얘기를 하려고 해보니까 바이러스는 이 중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더라. 그래서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을 비교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바이러스를 배웠었잖아요. 바이러스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느냐? 아니죠. 그래서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가 바이러스의 무생물적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바이러스는 혼자서는 물질 대사를 못해요. 그래서 물질 대사를 하지 않는다가 바이러스의 무생물적 특징이 됩니다. 반대로 바이러스는 혼자선 못하는데 숙주세포 안에서 물질 대사를 해요. 그건 물질 대사를 한다는 얘기는 되니까 그건 또 생물적 특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지죠. 혼자서는 못하니까 혼자서 물질 대사 못함, 이건 무생물적 특성, 비생물적 특성. 근데 혼자서는 아니고 누군가 내부에서는 물질 대사를 하더라, 이건 생물적 특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발생과 생장, 이거는 결국 바이러스의 증식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 이 발생과 생장은 애초에 안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다세포 생물의 체세포 분열이 발생과 생장이다 보니까 단세포 생물 자체가 원래 발생과 생장을 잘 안 해요. 요거는 조금 논외로 따지고, 자, 생식과 유전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얘기가 이거 뭐야? 바이러스가 혼자서는 증식을 못해, 생식을 못해. 그러니까 그게 뭐였어? 무생물적 특성이었지, 비생물적 특성.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숙주세포 안에선 증식을 하더라. 그것 때문에 생물적 특성이기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잖아. 바이러스는 유전자를 갖고 있었죠. 핵산이 있다. 그래서 생물적 특성이기도 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찾아가지고 그렇게 연결하는 거지. 바이러스 항상성 유지 안 하니까 무생물적 특성인 거고, 바이러스 자극에 대해 반응 안 하니까 무생물적 특성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연결할 필요 없이 우린 그냥 사실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적힌 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 바이러스의 무생물적 특성을 적으시오, 생물적 특징을 적으시오, 그냥 이런 게 나올 거라서 아예 외우셔야 돼요.
얘기했잖아. 서술형 엄청 단골이라고. 1학기 중간고사에서 서술형이나 단답형 주관식으로 낼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엄청 단골로 많이 나옵니다.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 무생물적 특성. 그냥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고 바로 넘어가서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귀납적하고 연약적.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현상의 특성은 저기서 끝났고 이제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으로 넘어오면 되는데 지금 이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까지 끝나고 나면 일단 원이 끝입니다. 너무 좋죠. 그래요 뭐 좀 쉬자. 자 합시다. 자 가자. 보자 야들아. 너네 귀납적하고 연역적 하지 않았어? 1학년 때? 안 했어요. 아 했어. 수학에 건드려서 모르겠어. 또 언제? 과탐실에서 했지.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배웠어요? 연역적은 가설 세워가지고. 네. 그리고 귀납적은 아니에요? 맞긴 맞아요. 근데 그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니까. 우리가 과학의 탐구 방법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뭐예요? 네? 귀납적 탐구는 뭐야 그러면? 그냥 체계적으로 쭉 가는 거. 체계적으로 쭉 가는 거? 그러니까 흔히 뭐라고 보면 되냐면요. 실험을 하냐 아니냐라고 따지면 돼요. 우리가 실험을 안 하면 귀납적 탐구고요. 실험을 하면 연역적 탐구입니다. 왜냐면 실험을 한다라는 게 성립하려면 결국은 실험을 설계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실험을 설계를 하려면 내가 알고 싶은 걸 뚜렷이 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을 정한다라는 건 실험을 해야 되니까 가설을 정하는 거고 그래서 실험을 한다가 연역적 탐구가 되는 겁니다. 가설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근데 귀납적 탐구는 실험을 하지 않는 게 돼요. 애초에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는 소리는 실험을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주로 뭐랑 연결이 되냐면 관찰이랑 연결이 됩니다. 귀납적 탐구는. 그래서 그냥 관찰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게 귀납적 탐구가 되고요. 그리고 연역적 탐구 같은 경우는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과정이 됩니다. 사실 그냥 굵직하게 그 정도가 전부라서 그냥 귀납적 탐구는 관찰이야. 그래서 관찰. 그래서 과정을 보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과정 자체가 그냥 처음에 뭔가 내가 궁금해진 거야. 그래서 그 궁금해진 거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그래서 문제 인식하고 나면 이제 뭐 관찰 대상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관찰 결과를 얻은 다음에 거기서 어떤 이론적인 특성을 만들어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서 그냥 귀납적 탐구에 대해서는 뭐 딱히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관찰이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냥 관찰해서 얻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철새의 이동 이런 거가 이제 귀납적 탐구가 되는 거지. 말 그대로 관찰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실험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로 귀납적 탐구로 알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실험이 가능한 것들,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연역적 탐구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고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설이라고 하는 게 메인 포인트가 돼. 근데 우리가 이 가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연역적 탐구라고 하는 건 실험을 멀리 잡지 말고 실험을 해야 돼. 근데 애초에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설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실험 과정을.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해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 너네한테 뭐를 지으래. 근데 뭘 지으라고? 몰라? 뭘 지으래. 그럼 아무것도 지을 수 없어요. 적어도 지을 것이 건물인지 뭐 아니면 동상인지 뭘 지어야지 결정을 해야 지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한다. 그러니까 관찰은 그냥 있는 걸 보면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설계를 해서 실험을 한다라는 게 되려면 목적이 뚜렷해야 되고 그 실험의 목적을 잡는 과정이 결국은 가설 설정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연역적 탐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이 가설 설정 단계가 되겠지. 자, 근데 이 가설 설정에 대해서 할 얘기가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식물의 생장에 빛의 세기가 주는 영향
자, 이게 내가 궁금한 거야. 말 그대로 식물의 세기가, 식물의 세기는 뭐죠? 식물의 생장에 빛의 세기가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센 빛을 줬을 때, 그러니까 엄청나게 밝은 빛을 줬을 때랑, 그 다음에 좀 덜 밝은 빛을 줬을 때랑 식물의 생장이 차이가 나는지가 궁금해진 거야. 그러면 일단 식물의 생장에 빛의 세기가 주는 영향이라고 잡으면 이건 가설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있어도 실험 설계가 되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가설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 가설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면 그냥 여기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궁금한지 말 그대로 탐구 주제에 대한 문제를 그냥 인식한 거지. 그래서 탐구 주제를 선정한 거고, 가설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결론을 내려보는 걸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식물의 생장에 빛의 세기가 주는 영향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돼요. 식물의 생장은 빛의 세기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하던가, 아니면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생장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이 가설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가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가 그 자체로 잠정적인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결론이어야 되기 때문에 식물의 생장은 빛의 세기에 영향을 받을까 하면 안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식물의 생장이 잘 될까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까는 질문이잖아. 내가 내려본 결론이 아니라. 실제로 보통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나 아니면 뭐 서술형, 요즘에 이제 저건 서술형을 안 하고 그냥 보통 수행평가로 하고 치워버리긴 하더라고. 그래서 보통 이제 수행평가로 되게 자주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수행평가 할 때 가설 설정 단계에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되는 게 어쩔까? 뭐 이런 식으로 가설을 적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무조건 결론의 형태로 뭐뭐 다 이렇게 적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의문형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완벽하게 말 그대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지, 그냥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그냥 적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자, 만약에 내가 가설을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식물에게 해주는 말이 식물에 영향을 준다. 왜 그런 거 있잖아, 고운 말을 해주는 식물이 더 잘 자라더라, 이딴 거. 자,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순도 100%짜리 유사과학이죠. 전혀 안 맞는 말이긴 해. 전혀 틀린 말이긴 한데, 근데 지금 이건 틀린 가설은 아닙니다. 가설로서는 적합해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말 그대로 내려본 잠정적인 결론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돼. 단지 이걸 실험을 통해서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검증을 하면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가설로선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설 자체가 맞는 말일 필요는 없어. 가설은 틀린 말일 수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글을 읽어봤는데 이 글이 틀린 말 같으면 그게 답이 아닌 걸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게 될 확률이 높아. 읽어봤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거야. 막 그러면은 그냥 그걸 틀렸다고 체크할 확률이 너무 높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 그냥 문장 자체가 가설로서 성립이 되면 그 안에 내용이 맞고 틀리고와 상관없이 무조건 가설은 됩니다. 가설일 수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설 자체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뭐만 잘하면 되냐면요, 그 내용을 뒷받침하게 실험 설계만 제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 내용을 증명하는 형태로 실험 설계만 제대로 해주면 돼요. 그럼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실험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실험에 대해서 실험 설계하는 과정으로 넘어가 봅시다. 일단 그래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자,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정리해야 되는 게, 연역적 탐구는 실험을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가설을 설정하는 과정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가설은 잠정적인 결론이기 때문에 두 가지 포인트. 일단 문장이 결론을 내리는 형태가 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맞고 틀리고의 여부는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가설의 이제 의미가 되는 거고. 자, 근데 내가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식물이 생장이 잘 된다는 실험은 어떻게 설계를 해야 증명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되겠어? 일단은 식물을 여러 개 갖다 놓겠죠. 그래서 식물을 여러 개 뭐 대충 한 5개 정도 갖다 놓읍시다. 이렇게 5개 식물을 갖다 놓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쵸? 빛의 세기를 서로 다르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 10룩스, 얘는 20룩스, 뭐 30룩스, 얘는 40럭스 이런 식으로. 럭스가 이제 빛의 세기를 세는 단위입니다. 아무튼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빛의 세기를 이런 식으로 다르게 만들어줬어. 그럼 실험 끝인가? 저렇게 그냥 실험하면 되나? 아닙니다. 왜 아니야? 그치? 자, 내가 이렇게만 실험을 설계해놓고 그냥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실험의 끝에 결과를 내가 내렸어. 그 다음에 이걸 누구 갖다 주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빛의 세기 가지고 차이가 난 건지 아닌지를 무슨 수로 압니까? 라는 얘기를 하겠지, 누군가가. 막 얘는 창가에다 놓고 얘는 뭐 냉장고 안에다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흔히 뭐냐면 빛의 세기뿐만 아니라 식물한테 이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런 부수적인 요소들을 다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겠지. 예를 들면 어떻게? 온도를 전부 다 통일시켜 준다던가, 아니면 습도를 전부 다 또 똑같이 통일시켜 준다던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하려고 하는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걸 다 일정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실험의 가설이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생장이 잘 된다 였잖아요. 자, 여기서 이 실험은 결국은 식물의 생장에 대한 거를 결과로 얻게 될 거고, 우리가 이런 결과로 얻게 되는 거를 종속 변인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뭔가에 종속되어 있는 변인이에요. 왜? 얘는 어디에 종속되어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변하는 거니까. 그래서 종속되어 있는 변인인 겁니다. 얘네들은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고, 이 결과는 뭐에 의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달라질 거니까 종속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반대로 이 종속 변인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전부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 독립변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수많은 독립변인들 중에서 이 실험, 내가 정한 가설에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 여기서 이제 빛의 세기니까. 이 빛의 세기는 우리가 직접 변화를 주는 대상이 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지? 우리가 이렇게 직접 조작해주는 대상이 돼서 조작변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독립변인 중에. 그래서 이 독립변인 중에 가설에서 원인에 해당하는 게 조작변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가설의 결과로 해당되는 건 아예 종속변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종속변인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걸 독립변인이라고 하는데, 독립변인에서 조작변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통제변인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식물에게 해주는 말이 식물에 영향을 준다,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면, 이런 결론을 내릴 거면, 이런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설계할 거면 이건 뭐겠어? 식물한테 해주는 말이 조작변인이 되는 거고, 식물의 생장이 종속변인이 될 거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다른 것들이 통제변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빛의 세기,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제변인이 되겠지. 오케이? 돼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리고 우린 항상 실험을 설계할 때 이 나머지, 그러니까 독립변인 중에 통제변인은 당연히 다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조작변인에 대해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일부러 조작을 가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조작변인에 대해서도 조작을 딱히 가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연 상태 그대로가 적용되어 있는 것들 꼭 실험에 하나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런 걸 조작해 주느라 얘네들이 바뀌긴 했는데, 그걸 자연 상태의 원래 거랑 비교를 해야 이게 진짜로 영향을 준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게 영향을 준 건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작변인에 대해서 조작해 주지 않은 개체가 필요해요. 그걸 우린 대조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작변인을 조작해 준 애들을 실험군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자, 연역적 탐구에서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은 일단 잠정적인 결론인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 가설에서 가설의 원인이 되는 걸 조작 변인으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가설의 결과가 되는 걸 종속 변인으로 잡아주게 되겠고, 그리고 조작 변인을 제외한 종속 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통제 변인으로 해주는 거지. 일정하게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설계를 할 때 꼭 중요한 게 조작 변인에 대한 조작을 가해주지 않은 대조군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게 될 실험들에서 보통 뭘 해주냐면 얘한테는 뭐 다른 거에다가 물에다가 뭘 섞어서 주는데 얘는 그냥 순수한 물만 줍니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지. 그런 게 이제 대조군이 돼. 아무튼 일단 이렇게 해서 실험군과 대조군까지 잘 설계를 한다가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 변인 통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변인 통제, 재원이는 듣고 있는 거지? 변인 통제라는 말은 통제 변인이란 말은 일단 달라요. 왜냐면 변인 통제는 약간 동사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말 그대로 변인 통제는 변인을 통제한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게 통제 변인이랑 뭐가 다르냐면, 통제 변인은 지금 이 실험에서 통제되어야 하는 변인들을 모아놔서 그런 걸 통제 변인이라고 부른 거면, 이 변인 통제는 여기에 있는 모든 변인들을 전부 통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자, 내가 이렇게 실험을 설계를 해놨어. 그럼 이 실험이 끝날 때까지 통제 변인은 변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통제 변인은 당연히 통제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조작 변인도 변하면 안 돼요. 내가 10럭스를 주기로 잡아놓은 애는 실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 10럭스만 줘야 됩니다. 20럭스로 설정을 한 애는 실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 20럭스만 줘야 돼요. 30을 주기로 한 애는 실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 30으로 줘야 된다고. 한마디로 조작 변인도 통제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설정한 변인에 대해서 그 변인을 통제하는 행위 자체를 변인 통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인 통제는 통제 변인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조작 변인까지 다, 그러니까 모든 변인을 다 통제하는 걸 변인 통제라고 한다. 여기는 이렇게까지 말장난 안 시키면은 틀릴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거 많이 시켜요. 이런 말장난으로 많이 이제 문제 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고, 그러면 프린트 좀 맞죠? 응. 해드릴까요? 응, 그러네. 맨 앞에만 펴봐. 맨 앞에 봐봐. 좋아요. 근데 여기까지 딱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뭐야 이거 왜 들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